왜 한국의 대통령은 꼭 임기가 끝나면 구속당하냐?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거든요. 왜 일본의 총리는 감옥에 가지 않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사업이 민영화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도까지 민영화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하러 나온 그분들 모인 거 보니까 한 10대 명 정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은 시위가 규모도 작고 신기하니까 한국의 시위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투어를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썼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무려 2명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을 본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은 우선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일본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그러한 열기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일본의 모든 언론이 전달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그냥 웃고 즐기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코미디언이 나오더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은 런닝맨에서 유재석 씨가 갑자기 나오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 그러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모든 언론,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일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부터 시작해서 판결 나는 것까지 일본에서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일본에서 벌어지는 온몸으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일본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가 또 한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이 대부분 아줌마들이에요.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아줌마들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순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름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일본 아줌마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 사회가 뜨겁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증거죠. 일본의 분위기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로 뜨겁게 일본도 이번에도 보도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예전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윤 대통령 체포, 윤 대통령 구속 이렇게 신문 1면에 보도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은 큰일들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신문 1면에 보도하면서 좀 비중을 두고 보도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쯤 겪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탄핵에 대해서 뜨겁게 보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좀 성격이 달라요. 좀 이번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쿠데타라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을 일본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때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계엄, 탄핵, 그리고 반대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고 탄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를 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평화 시위를 한다라고 해서 촛불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촛불 시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것을 두고 일본의 언론 그리고 어느 아나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서 항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보통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다른 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조차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똑같이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본 언론의 특징이 있다면은 보통 다른 외신들은 탄핵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모인 그 주류 시민들을 이제 보통 비추면서 그 중심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다.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비중 있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분위기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가면은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의 대통령은 꼭 임기가 끝나면 구속당하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탄핵을 당하냐? 질문을 항상 꼭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평화적으로 끌어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일본의 총리는 감옥에 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거는 대표적인 인물을 예를 든다면은 아베 신조 총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든다면은 도쿄올림픽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올림픽 자체가 돈을 주고 산 올림픽이에요.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게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누구 하나 처벌받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학원 스캔들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뭐 카케라든가 뭐 사쿠라 이러한 일들 벌어졌고 통일교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는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 관련 문제 크게 터졌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었나요? 뭐 그리고 국민들이 뭐 나서서 목소리 내는 사람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목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언론에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보도만 할 뿐이지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게 일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본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는 한국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이런 일 좀 벌였다고 대통령을 탄핵해? 이런 일 좀 했다고 대통령을 구속시켜?
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고 반대로 한국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뭐 그냥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한국의 민주주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들먹이면서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리고 일본의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기사가 그쪽에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의 네이버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의 뉴스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뭐 민족성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 현장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랗게 놀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위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2024년 4월 달부로 해서 일본에서는 수도가 민영화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사업이 민영화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도까지 민영화를 해버렸어요, 자민당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위를 하러 나온 일본의 진보 단체분들이 계세요. 민영화 하면 안 된다라면서. 그런데 그분들 모인 거 보니까 한 10대 명 정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은 정말 그렇게 시위가 좀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시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시위를 한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기하니까 이 시위를 보기 위해서 이 시위를 위한 투어 상품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위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투어를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좀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진보 정치인, 진보 쪽 교수님들, 그리고 진보 의사분인데 진보 쪽에 계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막 진료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분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서 좀 진보 쪽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시민 활동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한국이 부럽다. 정말 일본도 한국처럼 돼야 되는데 라면서 정말 부러워합니다. 일본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아무래도 일본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일본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호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그 일본 여성의 미국 입국 거부
그리고 원정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 입국 거부를 당했다 보니까 이게 크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그 미국이나 호주 쪽으로 그 목적으로 가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걸러지는 그러한 여성들이 많고, 그래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본 여성이 그걸로 인해서 체포당했다라고 뉴스가 나와서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놀란 이유가 예전에는 반대였거든요. 많은 일본의 남성들이 한국으로 기생관광이라고 하죠. 기생관광을 많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기생관광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많이 왔다는 거죠. 당시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 중에서 한 80% 정도가 남성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반대죠. 지금은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이 한국에 오는데 예전에 한 8, 90년대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 목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정말 일본인들이 예전에 바라봤던 한국은 그냥 못 사는 나라, 일본에 돈 벌러 오는 그러한 나라, 불법 체류자가 많은 그러한 나라, 한때 일본이 식민지 지배했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 이 정도로 생각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 여성이 한국에 갔다? 그런데 붙잡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일본이 진짜 발칵 뒤집혔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한국만이 아니라 홍콩에도 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홍콩 쪽 원정에 대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건물에는 그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방들이 쫙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어서 일본 여성들이 그쪽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거가 그 건물을 찾아갔다가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매춘부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찾는 그런 게 되겠죠. 일본어로 써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원정을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일본의 여권 보유율을 보면은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 게 2023년 일본의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해외여행을 나가는 일본인들이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선진국 정도 되면은 한 50% 이상은 됩니다. 한국도 60% 이상 됩니다. 여권 보유율이. 그렇게 해외여행을 안 간다는 미국도 한 50%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17%다라는 거는 정말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해외여행을 한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즐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원정을 나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일본의 경제, 일본의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여권 보유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태국 국경 밀림에서 일본 여성이 맨발인 채로 발견되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심지어는 이 일본 여성들이 동남아 쪽으로도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 8일 각오, 약 먹여 의식 목록, 태국 국경 부근에서 사라지는 일본인 여성들, 정글에서 맨발인 채로 보고,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 여성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은 일본인들이 많이 가는 그 유흥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일본 식당, 뭐 일본식 주점, 가라오케 이러한 것들이 밀집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점에서 일본인 여성이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일본인 여성들은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거기서 일을 한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제가 구독을 하면서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일본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일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흥 지역을 찾아가서 그쪽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일본인 손님이 50%가량 줄었다. 일본인 손님은 지금은 이제 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은 외국인 손님들이다. 점점 일본인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00% 일본인이었고 외국인은 아예 손님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만 받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일본인 손님이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외국인 손님들을 받게 됐고 지금은 이제 한 일본인 손님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외국인 손님들이 진짜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는 거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쪽 가게에 가서 외국인 손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태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일본인들 아까 여권 보유율 보셨듯이 해외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쪽 가게를 이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 그나마 태국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가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좀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일본인의 비중이 채워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여성들이 또 어느 나라의 원정 성매매를 떠나나요? 그리고 일본 SNS에서는 라오스 쪽으로 일자리를 구한다. 구인이 SNS에 좀 올라온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60분에 3만엔, 중국 부유층, 합법적이고 리스크 없음,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일본 SNS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돈을 벌러 라오스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라오스까지 갔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해서 이제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 고객은 이제 중국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탈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쪽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국경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탈출하는 여성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해외 원정을 떠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일본 대중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일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범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경제적으로 일본인들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야, 일본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추락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일본이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구나. 이제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이 됐구나.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 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일본에서 마이넘버와 관련해서 엄청난 행정 비리가 터졌다는데 마이넘버란 무엇이고 어떤 비리가 터진 건가요? 한국의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게 마이넘버 카드인데 만든 이유가 IT화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로 인해서 굉장히 좀 IT화가 잘 됐잖아요. 굉장히 안착이 잘 됐고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걸 보고 이렇게 좀 IT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면허증을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서 마이넘버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 카드에 집어넣겠다 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4년 12월부로 새로운 건강보험증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인들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마이넘버 카드가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인증 리더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걸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병원 그리고 약국에다가 마이너버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게끔 강제했습니다. 이 리더기의 가격이 한 40만 엔에서 100만 엔 정도 하는데 하나로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절대 저렴하지 않는 가격이죠. 그리고 그 많은 병원과 약국에 이것을 설치하게끔 강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리더기 가격의 10만 엔 정도는 병원이 지불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보조금이 뭡니까? 일본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혈세로 이 리더기를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을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한 달에 10,000엔에서 20,000엔 정도의 이용료를 회사에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매달 이용료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게 또 되는 겁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본 전국의 병원, 일반 진료소, 치과를 합치면은 18만 시설이고 조제 약국이 약 6만 시설, 그러니까 총 24만 시설 정도의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정말 많은 시설에 이 카드 리더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일본 정부가 마이너버 카드를 새롭게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버 카드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면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카드 리더기에 대응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올해 2025년에 이 마이너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기가 또 스마트폰을 대응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는 이 최소한 2026년쯤 된다면은 이 리더기를 새롭게 바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프트웨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본인 인증을 한다면은 그냥 태블릿 하나 놔두고 거기서 뭐 본인 인증하고 뭐 QR코드로 찍는다든지 충분히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가능한 건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 리더기를 강제화해서 리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보험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 건데 이 하드웨어를 강제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시면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 기사 제목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T 그룹 1265억 엔, 후지츠 713억 엔, 자민당 대규모 스폰서가 마이넘버 안건을 대량 수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몇몇 대형 회사가 자민당에다가 정치 헌금을 주고 그 대가로 마이너버 카드에 대한 그 사업권을 얻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기도 그 회사들이 이 리더기 사업을 독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 리더기를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전국 병원과 약국에 이렇게 설치를 강제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오류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왜 강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일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IT화를 진행을 하겠다, 디지털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좀 이상한 일들만 벌이고 있으니까 항상 비리만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 디지털화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디지털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청이라는 것이 비리의 온상이에요. 항상 문제만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 디지털청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디지털청이에요. 이 디지털청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도쿄의 롭봉기 힐즈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월세가 굉장히 비싼 곳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곳에 굳이 일본 정부 기관이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월세를 한 달에 수십억 원씩 내면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말이 많거든요. 뭐 어디 다른 곳에 조용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디지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IT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일본이 정말 제대로 마음 먹고 디지털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정말 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만 따라서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을 그대로 따라만 해도 어느 정도 실패를 줄이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본은 전혀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리만 터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2025년에 일본 디지털 행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25년 일본의 디지털은 헬게이트가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해서 정말 대혼란이 벌어질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마이넘버 카드에는 IC 칩이 박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온라인상으로 무언가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서류를 띈다거나 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유효기간이 따로따로예요. IC 칩 유효기간 따로, 카드 유효기간 따로. IC 칩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신분증인데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이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 대면을 해서 이거를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 관련된 급부금을 지급을 하는데,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걸 받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만료기간이 다 돼서 갱신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갱신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2022년에. 또 갱신뿐만 아니라 이 마이넘버 카드의 패스워드까지 까먹어서 패스워드 때문에 혼란이 또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고노타로 디지털청 당시 장관이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은 5만엔인가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 주변 일본인 지인들도 그 포인트 받겠다고 마이넘버 카드를 대부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20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5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만료일이 2025년입니다. 당시에 2020년에 그 카드를 만들었던 사람의 숫자가 수천만 명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때 마이넘버 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이거를 포인트를 주겠다고 해서 한 80% 이상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 포인트 덕분에.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올해에 이게 만료기간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올해 이것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 창구에 찾아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말 대혼란이 벌어질 거다. 정말 관련 창구는 지자체는 업무 마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 보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 이러한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도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정말 비슷한 길, 정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본인들은 목소리를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거의 7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러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나라는 북한이나 중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자민당 독재 체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리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비리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이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꿔왔습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일본보다 더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남자는 어둠의 아르바이트, 여자는 파파카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일본에서 아무래도 좀 요즘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 문제 때문이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그에 비해서 계속 그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느끼는 거죠,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크게 느낄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은 야미바이토라고, 요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둠의 아르바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여성들은 길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파파카츠라든가 타침보라든가, 뭐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야미바이토 같은 경우는 야미바이토 그리고 또 한구레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야쿠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야쿠자는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야미바이토나 한구레 같은 경우는 점조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본 시민들인데, 이제 여기서 누군가가 SNS를 통해서 야, 한 건 하자, 여기에 뭐 하나 있다, 모여라 하면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의 중심을 해서 싹 모여서 딱 가서 처리를 하고 다시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도 일본 뉴스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게, 도쿄 시내에 그 몇 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좀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금은방을 털어서 싹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들은 이러한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여자들은 거리로 나가고 있는 거죠. 파파카츠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직역을 한다면은 아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영어로 말한다면은 슈가데디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온라인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이제 남성들을 모집을 하고 구하고, 남자들이 이걸 보고 여자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파파카츠 전용 앱이 등장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파파카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오프라인상에서는 요거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리 영상을 제가 찍은 건데, 여기가 가부키초 외곽의 오쿠보 공원 그쪽이거든요. 여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다 그거 목적으로 남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너무 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말고 좀 다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근처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앳돼 보이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거를 봤어요. 이 아저씨가 여성에게 이쿠라 얼마야?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쯤한 고센 그러는 거예요. 15,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게 협상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좀 멀리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뭐 좀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뭐 이러한 모습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상 하나 보시면은 이번에는 외국인입니다. 백인 남성이 또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여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좀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를 구경 가는 것 같아요. 구경도 가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도 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여기를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쪽에서 좀 한다. 그러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좀 이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사카 쪽에서도 이러한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리에 여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거리를 눈에 띄게 만들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을 더 밝게 만들자라는 정책을 펼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사카에 여행을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도로에 뭔가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라는 걸 발견하시면 여기가 거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만든 곳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칠해버린 좀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뭐 좀 재미있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둠의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알고도 시작하는 건가요? 분명히 뭐 나쁜 짓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들 나쁜 행동이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리고 경찰 단속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게 아까 보셨듯이 이게 굉장히 시내 쪽에서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들이 쫙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가게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뭐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경찰 단속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거의 단속이 무의미한 거죠. 일본 AV 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매독 확진자 폭증, 무슨 일인가요? 일본에서 매독이 몇 년 전부터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아까 보셨듯이 파파카츠, 타침보, 거리의 여성들 때문에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독이 증가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도쿄 곳곳에 매독 간이 검사소를 설치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독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있으니까 이게 누가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좀 받아봐라 라는 의도로 도쿄 곳곳에 간이검사소를 설치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매독에 걸린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20, 30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 30대에만 집중적으로 매독에 걸리고 있어요. 라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주로 남성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파파카츠나 타침보, 거리의 여성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AV 배우가 매독에 걸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 쪽에서도 야 이거 심각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AV 배우가 걸렸다면은 AV 산업 자체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V 쪽 업계 쪽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매독 같은 경우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키스만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키스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댓글로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식당에 젓가락 어떻게 하냐, 젓가락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에 광범위하게 매독이 퍼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일본의 치안이 심각하다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뉴스에서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도 무섭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범죄 그리고 거리의 여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불안한 그러한 분위기가 좀 번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일본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됐다. 일본은 이제 동남아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방콕에 처음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방콕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녁에 시내에 나갔는데 거리에 여성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거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적으로 아까 일본 영상 보셨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일본에서도 지금 똑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이 정말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동남아 수준으로 정말 전락하고 있는 거죠. you